1995년 7월 23일 밤 청송호 북쪽 끝자락의 야영지는 고요했다. 도시의 열기를 피해 온 4명의 대학생들은 호숫가에 텐트를 치고 늦은 저녁을 즐기고 있었다. 강민수는 경영학과 3학년, 이지은은 국문학과 2학년, 최성우는 체육교육과 4학년, 한유리는 미술학과 1학년이었다. 서로 다른 과에서 만난 이들은 학교 동아리 자연사랑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캠프파이어가 타들어가며 작은 불꽃들을 허공으로 흩날렸다. 맥주캔을 비우며 웃고 떠들던 그들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졌고 밤이 깊어질수록 호수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소음들이 더욱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물살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는 듯한 소리. 야, 성훈아, 저기 좀 봐. 민수가 호수 건너편을 가리켰다. 달빛에 비친 물결 너머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박이고 있었다. 성훈이 눈을 찡그리며 바라봤지만 곧 불빛은 사라졌다. 단순한 밤낚시의 길, 가능성이 높았다. 지은이 갑자기 몸서리를 쳤다. 아까부터 계속 누군가 자신들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유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숲속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새벽 1시를 넘어서자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때 멀리서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철컥, 철컥. 마치 금속 장화를 신고 걷는 것 같은 특이한 소리였다. 네 사람은 동시에 그 방향을 바라봤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성훈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고 발걸음 소리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수는 손전등을 들고 일어섰지만 불빛이 닿는 곳에는 텅 빈 어둠만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발걸음 소리가 멈췄다. 마치 그들이 손전등을 켰다는 것을 알아챈 것처럼. 새벽 2시 17분. 민수는 텐트 안에서 희미한 잠에 빠져 있었다. 옆에서는 성훈의 고른 코골이 소리가 들렸고 여자 친구들의 텐트에서는 조용한 속삭임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가로질렀다. 찢어지는 천 소리가 아니었다. 더 날카롭고 더 섬뜩한 소리. 마치 살점을 가르는 것 같은. 지은의 비명이 호수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수는 벌떡 일어나 텐트 지퍼를 열었다. 밖은 캄캄했지만 여자들의 텐트에서 격렬한 몸부림 소리가 들려왔다. 성훈도 깨어나 소리쳤다. 그때 또 다른 비명. 이번엔 유리의 목소리였다. 더 날카롭고 더 절망적인. 민수가 손전등을 켜려는 순간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성훈이 텐트에서 나오려 했지만 갑자기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그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가 갑자기 끊겼다. 마치 입을 막힌 것처럼. 민수는 공포에 질린 채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더듬었다. 그의 손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다. 칼이었다. 손잡이는 끈적했고 날은 따뜻했다. 피 냄새가 진동했다.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도움을 청했다. 민수는 그녀를 향해 기어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그가 본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함이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키가 크고 마른 실루엣. 머리에는 무언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숨었지만 그 형체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민수는 호숫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칼이 쥐어져 있었고 옷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칼을 언제부터 쥐고 있었는지, 왜 자신만 살아남았는지.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였고 키는 180cm 정도, 마른 체형이었다고 했다. 청송경찰서 조사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수석 형사 박정환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그는 민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질문을 이어갔다.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냥 칼을 휘두르기만 했다는 것이었다. 민수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잠시 머뭇거렸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혼자 있었다고 했다. 박 형사는 사건 현장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참혹한 장면들이었다. 3명의 시신은 모두 목과 복부에 집중적인 자상을 입고 있었다. 특히 성우는 목이 거의 절단될 뻔했고 지은과 유리는 방어하려던 흔적이 역력했다. 박 형사가 확대된 사진을 가리켰다. 지은의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 있었고 분석 결과 민수의 티셔츠 조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했다. 칼에서 나온 지문도 민수의 것뿐이었다. 범인의 지문은 전혀 없었다. 민수는 범인이 장갑을 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형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렇다면 왜 민수만 살려뒀겠느냐는 것이었다. 증인을 남겨둘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민수의 진술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그는 범인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했지만 상처는 어깨에 난 베인 자국 하나뿐이었다. 게다가 그 상처도 깊지 않아서 응급처치만으로 충분했다. 박 형사는 민수가 친구들과 다툰 적이 있는지 물었다. 민수는 없다고 답했다. 지은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도 그냥 친한 친구였다고 했다. 하지만 동아리 사람들의 증언은 달랐다. 민수가 지은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성운 때문에. 성운과 지은이 최근 가까워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새벽 2시 30분경 캠핑장 근처 공중전화에서 신고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제기되었다. 한마디만 하고 끊긴 전화였다. 민수는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그 시간에 호숫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형사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누가 신고를 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 시간에 그 근처에 있던 사람은 민수뿐이었다. 사건 발생 3일 후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왔다. 박정환 형사는 보고서를 받아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이상했다. 텐트가 찢어진 패턴을 보면 칼날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했다는 것이 명확했다. 외부 침입자라면 바깥에서 안으로 찢었어야 했다. 게다가 텐트 지퍼는 모두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박 형사는 후배 김창호에게 내부 소행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외부인이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김 형사가 현장 스케치를 펼쳤다. 민수의 위치도 이상했다. 친구들 텐트에서 20m나 떨어진 호숫가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왜 그렇게 멀리 가 있었는지 의문이었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혈흔 패턴이었다. 민수의 옷에 묻은 피는 세 사람의 것이 모두 섞여 있었다. 마치 세 명을 모두 공격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혈흔 패턴이었다. 그리고 이것 좀 봐요. 김 형사가 증거품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다. 성훈 씨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요. 민수 집 열쇠예요. 민수가 전에 성훈에게 빌려준 거래요. 그런데 성훈이 며칠 전부터 민수를 피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어요.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박 형사는 다시 민수의 진술서를 들여다봤다. 그가 묘사한 범인의 모습은 너무나 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막연했다. 검은 마스크, 180cm의 키, 마른 체형. 하지만 옷차림이나 신발, 머리 모양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공중전화 기록도 이상해요. 김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신고 전화가 새벽 2시 32분에 있었는데 민수는 2시 17분부터 30분까지 공격이 계속됐다고 진술했어요. 그럼 누가 전화를 걸었을까요? 전화 녹음을 들어보니 더욱 소름이 끼쳤다. 도와주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목소리는 젊은 남성이었지만 울먹이는 소리 때문에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전화가 끊겼다. 민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김 형사가 단정했다. 하지만 왜 친구들을 죽여야 했을까요? 박 형사는 동아리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캠핑을 가기 일주일 전 민수와 성훈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지은을 둘러싼 삼각관계 때문이었다. 민수 오빠가 지은 언니한테 고백했는데 차였어요. 동아리 후배 한 명이 증언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지은 언니가 성훈 오빠랑 자주 붙어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민수 오빠가 완전히 열받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민수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내용이었다. 성훈이가 지은이를 빼앗아 갔다. 용서할 수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1995년 8월 15일 민수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증거 불충분이었다. 검찰은 정황상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다. 특히 그가 묘사한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청송호 살인마, 캠핑장 혈전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민수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죽을 뻔한 피해자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여론은 냉혹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였고 온라인 게시판마다 민수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글들이 넘쳐났다. 그의 얼굴 사진이 실명과 함께 퍼졌고 가족들까지 협박을 받았다. 1심에서 민수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출소 후 민수는 이름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하지만 그를 따라다니는 의혹의 시선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몇 번의 직장을 거쳐 결국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했다. 2005년 7월, 정확히 10년 후 같은 청송호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대학생 커플이 캠핑을 왔다가 남자친구가 실종된 것이었다. 여자친구는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발견된 텐트는 10년 전과 똑같이 안에서 바깥으로 찢어져 있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20m 떨어진 호숫가에서 남자친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목과 복부에 집중된 자상. 모든 것이 데자뷰였다. 경찰은 즉시 민수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하지만 그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그날 그는 200km 떨어진 서울에서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증인이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 10년 전부터 청송호 주변에 숨어 지내온 연쇄 살인마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민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정교한 모방 범죄일까? 2010년 또 다시 2015년에도 매 5년마다 청송호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었다. 항상 같은 패턴. 검은 마스크, 찢어진 텐트, 호숫가의 시신. 민수는 여전히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 이미 50대가 된 그는 가끔 청송호가 나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던 건가? 아니면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악몽을 꾼다.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타나는 꿈을. 하지만 그 꿈에서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진실은 호수 깊은 곳에 가라앉은 채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만 같다. 살인자는 항상 가장 마지막에 의심받는 곳에 숨어 있다.